서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두 입자가 빛보다 빠르게 연결됩니다. 아인슈타인이 평생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부정했던 바로 그 현상입니다. 2022년 노벨 물리학상이 이것이 실제함을 공식 확인했습니다. 더 경이롭습니다. 이 발견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지도 않았고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정확히 그 이유는 잠시 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파인만의 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언젠가 반드시 한 번은 마주치게 되는 커다란 질문을 함께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양자 물리학은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가 아니면 부정하는가? 인터넷을 조금만 찾아보시면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가 넘쳐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양자역학이 신을 과학적으로 증명했다고 말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양자역학이 신의 자리를 영구적으로 없애버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두 가지 주장이 모두 틀렸습니다. 그리고 실제 양자 물리학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세계는 그 두 가지 주장보다 훨씬 더 기묘하고 훨씬 더 경이롭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천천히 제대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신이 있다 없다를 여러분에게 설파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보다 더 근본적인 것을 탐구합니다. 이 거대한 질문 앞에서 가장 정직하고 가장 용감한 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태도가 우주를 더 아름답게 만드는지 아니면 더 공허하게 만드는지,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그 답을 스스로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를 한번 느껴보십시오. 손으로 팔걸이를 짚어보시거나 발바닥으로 바닥을 느껴보십시오. 단단하게 느껴지시죠? 눌러보면 저항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세상은 온통 이런 단단하고 실체 있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의자도 딱딱하고 책상도 딱딱하고 벽도 딱딱합니다. 우리는 이 단단함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의자는 대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물질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나무로 만든 의자라면 탄소 원자, 수소 원자, 산소 원자, 금속으로 만든 의자라면 철 원자나 알루미늄 원자. 어떤 재질이든 그 안을 끝까지 파고들면 원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자를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원자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한가운데 원자핵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주변을 전자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자핵의 크기는 원자 전체에 비해 상상을 초월할 만큼 작습니다. 이것을 실감하기 위해 비유를 들어볼게요. 지금 서울에 있는 잠실올림픽 주경기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 거대한 경기장을 원자 하나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렇다면 원자핵의 크기는 경기장 한가운데 놓인 작은 구슬 하나입니다. 경기장 전체의 방대한 공간에서 구슬 하나, 나머지는 전부 허공입니다. 전자들은 그 광대한 빈 공간 어딘가에 존재하지만 워낙 작아서 사실상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의자를 손으로 짚을 때 느끼는 그 딱딱함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 고체가 맞닿아 있는 것이 아닐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딱딱함이 아니라 전자기적 반발력입니다. 여러분, 손끝에 있는 전자들과 의자 표면에 있는 전자들이 같은 음전하를 띠기 때문에 서로 강하게 밀어냅니다. 마치 같은 극의 자석 두 개를 가까이 가져가면 밀려나는 것처럼요. 여러분의 손은 평생 단 한 번도 의자에 물리적으로 닿은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접촉감, 질감, 딱딱함이라는 것은 모두 이 전자기적 상호작용이 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되면서 만들어내는 감각입니다. 잠깐, 이게 정말 경이로운 이야기지요. 우리가 평생 경험해 온 세상의 단단함이 실제로는 거의 텅 빈 공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전기력의 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빈 공간이 빈 공간을 밀어내는 것을 딱딱함이라고 느끼며 살아온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을 처음 알게 됐을 때의 그 어리둥절함,
여러분도 지금 느끼고 계신가요? 그 느낌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지금부터 이것보다 훨씬 더 기묘한 곳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원자의 세계로 들어가면 우리의 상식이 전혀 통하지 않는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리고 그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인류가 100년 이상 쌓아온 지식이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양자역학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것이 어떤 충격적인 사실들을 드러냈는지, 그리고 그것이 신의 존재 문제와 어떻게 맞닿아 있는지를 함께 따라가 볼 겁니다. 자, 시간을 약 35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1666년 영국의 흑사병이 돌았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교가 문을 닫았고 그곳에 다니던 젊은 학생 하나가 고향 농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이작 뉴턴이었습니다. 농장에 머무는 동안 뉴턴은 혼자 생각했습니다. 빛의 성질에 대해, 미적분학에 대해, 그리고 중력에 대해. 사과가 떨어지는 것을 보고 만유인력을 깨달았다는 이야기는 다소 과장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그가 도달한 통찰은 진짜였습니다. 사과를 끌어당기는 힘과 달을 지구 주위에 붙잡아두는 힘이 같은 종류의 힘이라는 것. 모든 질량은 서로 끌어당긴다. 만유 인력. 뉴턴의 방정식이 발표되자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행성이 태양 주위를 도는 궤도를 수십 년 앞서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달의 움직임을 계산하고 조수의 흐름을 예언하고 포탄이 날아가는 궤적을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1758년에 돌아올 혜성을 그것이 도착하기 전에 수학적으로 예언했습니다. 에드먼드 퓰리가 그 예언을 했고 혜성은 정확히 예언한 대로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퓰리, 혜성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성공은 사람들에게 매우 강한 믿음을 심어 주었습니다. 우주는 거대한 기계다. 모든 것은 수학적 법칙에 따라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간다. 처음 상태만 정확히 알 수 있다면 미래도 완벽하게 계산할 수 있다. 그런데 프랑스의 수학자이자 천문학자인 피에르 시몽 드 라플라스는 이 생각을 가장 극단까지 밀어붙였습니다. 그는 이런 사고 실험을 제안했습니다. 상상 속에 어떤 전지전능한 지성이 있다고 해봅시다. 이 지성은 우주의 모든 원자가 지금 이 순간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어떤 속도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남김없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성은 물리법칙을 적용해서 우주의 과거와 미래를 완벽하게 꿰뚫어 볼 수 있을 것이다. 단 하나의 불확실성도 없이 이 가상의 지성을 라플라스의 악마라고 부릅니다. 결정론, 모든 것은 처음부터 이미 결정되어 있다. 자유의지도 없고 진정한 의미의 우연도 없다. 다만 우리의 계산 능력이 부족해서 미래를 예측하지 못할 뿐이지 원리적으로는 모든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 이것이 18세기와 19세기를 지배했던 세계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계관 안에서 신의 역할은 점점 애매해졌습니다. 우주를 처음 창조하고 맨 처음 태엽을 감아둔 시계공이라면 그 이후로는 더 이상 개입할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처럼 보였으니까요. 기계는 스스로 돌아가니까요. 그런데 19세기 말, 이 완벽하게 보이던 시계 우주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균열이 결국 시계 우주 전체를 산산조각 냈습니다. 물리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뜨거운 물체가 내뿜는 빛이었습니다. 쇠를 달구면 처음에는 붉은 빛이 나오고 더 가열하면 주황색, 노란색, 흰색으로 색이 바뀌지요. 이 현상을 정확히 이론으로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론으로 계산해 보면 아주 짧은 파장의 자외선 영역에서 에너지가 무한대로 치솟아야 했습니다. 실제 실험 결과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론이 현실과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자외선 파국이라는 위기의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이중 슬릿 실험에서 전자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파인만이 평생 가장 깊이 음미했던 실험인지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따라오셨다면 이미 뭔가 심상치 않은 냄새를 맡으셨을 겁니다. 함께 해주세요. 1900년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플랑크가 이 자외선 파국 문제에 도전했습니다. 그는 여러 각도로 시도해 보다가 결국 하나의 가정을 세웠습니다. 스스로도 이것이 임시방편의 수학적 편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학이 맞아떨어지게 하기 위한 트릭 같은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 가정이란 이것이었습니다. 에너지는 강물처럼 연속적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다. 에너지는 아주 작은 덩어리 단위로만 방출되거나 흡수될 수 있다. 그 에너지 덩어리를 그는 양자라고 불렀습니다. 라틴어로 양, 즉 덩어리라는 뜻입니다. 이 가정을 방정식에 넣자 계산이 실험 결과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플랑크는 기뻐했지만 동시에 당혹스러웠습니다. 왜 이 가정이 맞는지 이해할 수 없었으니까요. 나중에 그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양자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수십 년을 보냈다. 하지만 결국 실패했다. 플랑크 자신조차 자기 발견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이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씨앗에서 자라나는 나무가 100년 뒤 인류 문명 전체를 바꾸게 된다고 당시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5년이 지난 1905년 당시 스위스 특허청 직원이었던 젊은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이 한 해에 3편의 역사적인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광전 효과를 설명하는 논문이었습니다. 광전 효과란 빛이 금속 표면에 닿을 때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입니다. 이것도 빛이 파동이 아니라 작은 입자처럼 행동한다고 가정해야만 정확하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빛의 양자, 즉 광자의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재밌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인슈타인 하면 상대성 이론이 먼저 떠오르시죠.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것은 상대성 이론이 아니라 이 광전 효과 연구 때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발견이 물리학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빛은 파동인가, 입자인가? 이 오래된 논쟁이 양자역학과 함께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답은 놀랍게도 둘 다입니다. 상황에 따라 빛은 파동처럼 행동하기도 하고 입자처럼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파동, 입자 이중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빛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잠깐, 덴마크의 닐스 보어는 원자 구조를 설명하는 새로운 모형을 제안했습니다. 전자는 원자핵 주위의 특정 궤도만을 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태양 주위를 도는 행성처럼 전자도 정해진 궤도를 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너지를 얻으면 높은 궤도로 올라가고 에너지를 잃으면 낮은 궤도로 떨어져 내려옵니다. 그 떨어질 때 특정 파장의 빛이 나옵니다. 이것이 원소마다 특유의 색깔을 내뿜는 이유입니다. 불꽃에 소금을 뿌리면 노란색 불꽃이 나오고 칼슘을 뿌리면 붉은 주황색 불꽃이 나오는 것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각 원소의 전자들이 자기만의 정해진 궤도에서 뛰어내릴 때 나오는 빛의 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어의 모형은 이것을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이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전자가 높은 궤도에서 낮은 궤도로 떨어질 때 중간 경로가 없다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있다가 순간적으로 낮은 곳에 있게 됩니다. 중간 과정이 없는 순간, 이동, 이것이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실험 결과는 보어의 예측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그리고 1927년 독일의 물리학자 베르너 하이젠베르크가 양자역학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도발적인 원리를 발표했습니다. 바로 불확정성 원리입니다. 어떤 입자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면 할수록 그 입자의 속도와 운동 방향을 아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반대로 속도와 방향을 정확하게 알수록 위치를 알 수 없게 된다.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하게 아는 것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것은 측정 기술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서겠지. 더 정밀한 장비가 생기면 두 가지를 동시에 알 수 있겠지.
하지만 하이젠베르크가 말한 것은 측정 기술의 한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자연 자체의 근본적인 속성입니다. 자연이 두 가지 정보를 동시에 확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완벽한 측정 장치를 만들어도 이 한계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이 그렇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라플라스의 악마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라플라스의 악마가 존재하려면 우주의 모든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원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정론의 토대가 자연의 법칙에 의해 무너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스트리아의 에르빈 슈레딩거는 입자의 양자적 상태를 수학적으로 기술하는 방정식을 발표했습니다. 슈레딩거 방정식입니다. 이 방정식에 따르면 측정되기 전까지 입자의 상태는 확정되지 않고 여러 가능성이 동시에 중첩되어 있습니다. 전자는 여기에 있을 가능성 60%, 저기에 있을 가능성 40%, 측정하기 전까지는 어디에 있다고 확정할 수 없습니다. 어쩌면 슈레딩거는 이것이 얼마나 이상한 생각인지를 보여주기 위해 유명한 사고 실험을 고안했습니다. 고양이 한 마리를 불투명한 상자 안에 넣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방사성 원자와 그 원자가 붕괴하면 독가스를 방출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방사성 원자가 1시간 안에 붕괴할 확률은 정확히 50%라고 합시다. 우리는 상자 밖에 있고 상자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원자가 붕괴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 양자역학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면 이렇게 됩니다. 상자를 열어보기 전에 방사성 원자는 붕괴한 상태와 붕괴하지 않은 상태가 동시에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양이도 살아있는 상태와 죽어있는 상태가 동시에 중첩되어 있는 것인가? 슈레딩거는 이것이 터무니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이 사고 실험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고 실험은 반박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양자역학의 기묘함을 설명하는 가장 유명한 예시가 되어버렸습니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는 지금도 물리학의 미결 문제 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들으신 것들, 플랑크의 양자, 아인슈타인의 광자, 보어의 궤도,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슈레딩거의 파동 방정식, 이것들은 모두 20세기 전반 50년 동안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양자역학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놀라운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십시오. 이중슬릿 실험. 잠깐 파인만이 양자역학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했던 바로 그 실험입니다. 실험의 설정을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그려보겠습니다. 한가운데 벽이 하나 있습니다. 그 벽에 두 개의 가느다란 틈이나 있습니다. 이중슬릿, 두 개의 틈이라는 뜻입니다. 벽 앞에서 무언가를 발사하고 벽 뒤에 있는 스크린에 어떤 무늬가 남는지 관찰합니다. 먼저 공을 하나씩 던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공은 두 틈 중 하나를 통과하거나 아니면 벽에 막혀 튕겨납니다. 스크린에는 어떤 무늬가 남을까요? 두 틈의 위치에 해당하는 곳에 두 줄기 자국이 남겠지요. 아주 단순하고 상식적인 결과입니다. 이번에는 수면의 파동을 만들어서 두 틈을 향해 보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파동이 두 틈을 동시에 통과하면 각 틈에서 새로운 파동이 만들어지고 그 두 파동이 서로 만납니다. 어떤 곳에서는 두 파동의 마루가 겹쳐서 더 높이 솟아오르고 어떤 곳에서는 마루와 골이 만나서 서로 상쇄됩니다. 스크린에는 밝고 어두운 줄무늬가 교대로 나타납니다. 이것을 간섭무늬라고 합니다. 이것은 파동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자, 이제 전자를 하나씩 발사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전자는 입자입니다. 공처럼 질량이 있습니다. 두 틈 중 하나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스크린에는 두 줄기 자국이 남아야 합니다. 그런데 나타난 것은 간섭 무늬였습니다. 전자 하나하나를 하나씩 발사했는데도 시간이 지나면서 스크린에 점들이 쌓이고 그 점들이 이루는 무늬는 파동의 간섭 무늬였습니다. 마치 전자 하나가 두 틈을 동시에 통과한 것처럼, 마치 전자 하나가 파동처럼 퍼져나간 것처럼 물리학자들은 의심했습니다. 전자가 실제로 어느 한 틈을 통과하는데 우리가 모를 뿐일 것이다.
그렇다면 측정 장치를 달아서 확인해 보자. 어느 틈을 통과하는지 탐지할 수 있을 것이다. 측정 장치를 달았습니다. 그 순간 간섭 무늬가 사라졌습니다. 전자는 갑자기 입자처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줄기 자국만이 스크린에 남았습니다. 측정하지 않으면 간섭 무늬, 측정하면 두 줄기 자국. 이 결과는 수십 년 동안 수천 번 반복된 실험에서 단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다양한 종류의 입자로 실험해도 훨씬 더 정교한 장비를 사용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파인만은 이 현상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것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고도 당황스럽지 않다면 아직 이것을 제대로 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우신 분들, 그 느낌이 정상입니다. 양자역학을 평생 연구한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오해를 하나 바로잡겠습니다. 이 실험 결과를 접하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간이 관측하면 현실이 바뀐다.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 관측자가 있어야 세상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것은 물리학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해석입니다. 양자역학에서 말하는 측정은 사람의 의식적 관찰이 아닙니다. 전자가 다른 어떤 입자와든 물리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것 자체가 측정입니다. 사람이 그 결과를 보든 안 보든 의식적으로 인식하든 아니든 무관합니다. 측정 장치의 원자 하나와 전자가 충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물리적 상호작용이 일어났느냐 아니냐입니다. 이것을 양자역학에서는 결어근남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전자가 주변 환경과 상호작용하기 시작하면 전자의 양자적 중첩 상태가 환경 전체로 퍼져나가면서 분산됩니다. 그 결과 우리가 관찰하는 수준에서는 전자가 고전적인 입자처럼 확정된 위치를 가지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크기의 세계에서는 이 결어근남이 너무나도 빠르게 일어나기 때문에 일상에서 양자적 중첩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식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주장은 양자역학을 잘못 읽은 것입니다. 파인만이라면 단호하게 말했을 겁니다. 이상한 현상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근거 없는 결론으로 뛰어들면 안 된다. 증거가 말하는 것만큼만 말하라. 그러나 이중 슬릿 실험이 덜 경이롭다는 말이 아닙니다. 의식이 현실을 창조하든 아니든 이 실험 자체가 이미 충분히 경이롭습니다. 사람의 의도나 개입 없이도 자연이 정말로 이렇게 행동한다는 것이 파동인지 입자인지는 측정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 자, 이제 이야기는 이 이중 슬릿 실험보다 훨씬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아인슈타인을 평생 불편하게 만들었던 또 하나의 현상으로 양자 얽힘의 이야기입니다. 1935년 아인슈타인은 두 명의 동료 물리학자와 함께 논문 한 편을 발표했습니다. 보리스 포돌스키와 네이선 로젠. 이 세 사람의 성 첫 글자를 따서 EPR 논문이라고 부릅니다. 아인슈타인, 포돌스키, 로젠. 이 논문의 목적은 아주 명확했습니다. 양자역학이 불완전한 이론임을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 논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양자역학에 따르면 두 입자가 한 번 상호작용하면 이후에 얽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두 입자를 아무리 멀리 떼어놓아도 한쪽 입자를 측정하면 다른 쪽 입자의 상태가 즉각적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아무리 먼 거리에서도 아인슈타인은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특수 상대성 이론에서 이미 증명했듯이 어떤 신호도 어떤 정보도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즉각적 연결이란 존재할 수 없다. 그렇다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 양자역학이 불완전한 이론이거나 아니면 두 입자 사이에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숨겨진 변수들이 있거나 입자의 상태는 이미 측정 전에 어떤 숨겨진 방식으로 정해져 있고 우리가 측정할 때 단지 그것을 드러낼 뿐이다. 아인슈타인은 이 즉각적 연결을 유령 같은 원격 작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에는 이것이 말이 안 된다는 강한 불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닐스 보어는 반박했습니다. 강하게 두 입자는 처음부터 하나의 양자계로 봐야 한다. 거리로 분리된다고 해서 양자적 연결이 끊기는 것이 아니다. 아인슈타인이 직관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국소성, 즉 멀리 떨어진 것들은 서로 즉각적으로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생각이 양자 세계에서는 틀렸을 수 있다. 두 사람의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이것은 실험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순전히 철학적인 논쟁으로 여겨졌습니다. 두 가설 모두 양자역학의 예측과 겉으로는 같은 결과를 내기 때문에 구분할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1964년 북아일랜드 출신의 물리학자 존 베리 역사에 남을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수학적으로 이것을 보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숨겨진 변수가 실제하고 자연이 국소적으로 작동한다면 특정한 실험에서 두 입자의 측정 결과가 상관관계를 가지는 정도에 반드시 한계가 있어야 한다. 이것을 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 양자역학의 예측이 맞다면 이 부등식은 위반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처음으로 아인슈타인의 세계관과 보어의 세계관 중 어느 것이 실제 자연과 일치하는지를 실험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것이었습니다. 물리학 역사에서 이만큼 기념비적인 논문이 몇이나 될까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982년 프랑스의 알세 아스페 연구팀이 마침내 이 실험을 수행했습니다. 두 광자를 생성해 반대 방향으로 날려보냈습니다. 두 광자가 날아가는 도중에 각각의 측정 방향을 무작위로 바꿔버려 두 광자 사이에 어떤 신호도 교환될 수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각각을 측정했습니다. 빛의 속도로도 다른 입자가 측정되었다는 것을 알릴 수 없을 만큼 빠르게 결과는 명확하고 충격적이었습니다. 벨 부등식이 위반되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숨겨진 변수 가설이 틀렸습니다. 자연은 국소적으로 실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두 입자가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측정 결과 사이의 상관관계는 우리의 직관이 허용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양자 얽힘은 실제합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더 정밀하고 더 완벽한 실험들이 이어졌습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인공위성을 이용해서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 스톡홀름에서 발표된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는 3명이었습니다. 미국의 존 클라우저, 프랑스의 알셉 아스페, 오스트리아의 안톤 차일링거, 양자 얽힘이 실제한다는 것을 실험으로 확립한 공로로 아인슈타인이 죽을 때까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불렀던 것이 실제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하는 점이 있습니다. 양자 얽힘으로 빛보다 빠르게 정보를 전달할 수는 없습니다. 한쪽 입자를 측정해도 다른 쪽에서는 그 결과를 미리 알 방법이 없습니다. 두 쪽의 측정 결과를 비교하려면 결국 일반적인 통신 수단이 필요하고 그 통신은 빛보다 느립니다.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은 이 점에서 여전히 지켜집니다. 그러나 양자 얽힘이 가능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도청이 원리적으로 불가능한 양자 암호 통신이 그것입니다. 누군가 통신 내용을 엿보는 순간 양자 상태가 변해버려 도청이 있었다는 사실이 반드시 드러납니다. 이것은 수학적으로 보장된 보안입니다. 현재 중국, 유럽, 미국 등에서 이 기술을 이용한 통신 시스템을 실제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도 있습니다. 고전 컴퓨터가 이진법으로 0 또는 2를 처리하는 반면 양자 컴퓨터는 양자 중첩을 이용해 0과 2를 동시에 처리합니다. 특정 종류의 계산에서는 현재 가장 강력한 슈퍼컴퓨터도 풀지 못하는 문제를 이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약 개발, 신소재 설계, 암호 해독 등의 분야에서 혁명적인 변화가 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해하지 못한 자연의 법칙이 또 다른 문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에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양자역학의 발견들이 신의 존재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가? 그리고 파인만이 이 질문 앞에서 내린 놀라운 결론은 무엇인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자, 양자 얽힘이 실제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물리학자들은 한 가지 불편한 질문과 마주합니다. 도대체 양자역학이 말하는 현실이란 무엇인가? 양자역학의 수식들은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전자가 어디에 있을 확률이 얼마인지를 계산하면 실험 결과와 정확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이 점에서 양자역학은 물리학 역사상 가장 정밀하게 검증된 이론입니다. 그런데 그 수식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 배후의 현실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에 대해서는 물리학자들 사이에서도 합의가 없습니다. 이것이 측정 문제 또는 양자역학의 해석 문제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해석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코펜하겐 해석입니다. 닐스 보어가 주도했던 관점입니다. 파동 함수는 실제하는 물리적 객체가 아니라 측정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수학적 도구일 뿐이다. 측정되기 전에 입자가 어디에 있는지를 묻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측정을 통해 결과가 나왔을 때 비로소 의미가 생긴다. 묻지 마라. 다만 계산하라. 또 하나는 다세계 해석입니다. 1957년 미국의 물리학자 휴 에버렛이 제안했습니다. 측정이 일어날 때 파동 함수가 붕괴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능한 모든 결과들이 모두 일어나고 우주가 각각의 결과에 해당하는 수많은 가지로 나뉘어진다.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생각하면 상자를 여는 순간 고양이가 살아있는 가지와 죽어있는 가지로 우주가 붕괴한다. 두 개의 우주가 동시에 존재하고 우리는 그중 하나에 있을 뿐이다. 그리고 또 다른 방향은 숨겨진 변수 이론, 특히 드브로이 봄 역학이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입자는 언제나 확정된 위치를 가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파일럿 파동이 입자의 운동을 안내한다. 이 이론에서는 결정론이 회복됩니다. 다만 이 파일럿 파동은 비국소적, 즉 공간적으로, 즉각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해석들 모두 완전히 동일한 실험 결과를 예측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해석이 옳은지를 실험으로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적어도 현재로서는 물리학이 양자역학의 수식에서는 완전한 합의를 이루었지만 그 수식이 말하는 현실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없다는 것. 이것이 측정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100년이 지난 지금도 풀리지 않은 문제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가장 솔직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엄청난 정밀도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계산 뒤에 있는 현실이 어떤 모습인지는 여전히 모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모름 속에서 파인만의 태도가 빛을 발합니다. 파인만은 자신의 강의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누군가 양자역학이 이상하다고 느낀다면 그 느낌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양자역학은 실제로 이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이상함을 설명하기 위해 증거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면 안 됩니다. 그 이상함을 그대로 안고 가는 것, 그것이 과학입니다. 그러니까 파인만이 한 말을 조금 더 풀어볼게요. 우리는 종종 이해할 수 없는 것 앞에서 너무 빨리 어떤 설명을 붙이고 싶어 합니다. 신이 그렇게 만들었다거나 의식이 그것을 만들었다거나 또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거나. 하지만 파인만이 가장 귀하게 여긴 것은 그 충동을 참는 것이었습니다. 아직 모른다. 더 알아야 한다. 그리고 더 알아가는 과정이 이미 경이롭다. 양자역학이 신의 존재를 증명하거나 부정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양자역학은 자연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아주 정확하게 기술합니다. 하지만 왜 자연이 이렇게 작동하는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의 존재 문제는 바로 그 외의 영역에 있습니다. 이제 그 외의 영역에서 제기되는 가장 강렬한 문제, 우주의 미세 조정 문제를 이야기할 차례입니다. 현대 물리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강렬한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우주의 기본 상수들이 왜 이렇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절묘하게 조율되어 있는가? 물리 상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빛의 속도, 중력 상수, 전자의 전하량, 플랑크 상수, 강한 핵력의 세기, 약한 핵력의 세기, 우주 상수, 이 값들은 우주 어디서나 동일하게 측정됩니다. 우리가 선택하거나 바꿀 수 없습니다. 그냥 그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값들 중 어느 하나라도 아주 조금만 달랐다면 우리가 아는 우주가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잠깐,
전자와 양성자의 질량 비율을 생각해 봅시다. 전자는 양성자보다 약 1836배 가볍습니다. 이 비율이 조금만 달랐다면 화학 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복잡한 분자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명을 이루는 분자들이 애초에 만들어질 수 없었습니다. 강한 핵력의 세기를 생각해 봅시다. 원자핵 속에서 양성자와 중성자를 붙들어 두는 힘입니다. 이 힘이 지금보다 조금만 약했다면 원자핵이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고 우주에는 수소만 가득하고 더 무거운 원소가 없었을 것입니다. 별도 없고 행성도 없습니다. 반대로 이 힘이 지금보다 조금만 강했다면 빅뱅 직후 모든 수소가 순식간에 헬륨이나 더 무거운 원소로 융합되어 버렸을 것입니다. 역시 별이 연료로 태울 수소가 없었을 것입니다. 우주의 팽창 속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주가 지금보다 조금만 빠르게 팽창했다면 중력이 물질을 끌어모아 은하와 별을 만들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조금만 느렸다면 우주 전체가 자기 중력에 의해 아주 빠르게 다시 붕괴했을 것입니다. 현재 우주의 팽창 속도는 이 두 가지 극단 사이에 아슬아슬한 균형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 이야기가 있습니다. 생명을 이루는 가장 핵심적인 원소인 탄소가 별 안에서 만들어지려면 탄소 원자핵의 특정 에너지 준위가 아주 정확한 값을 가져야 합니다. 1950년대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이 이것을 이론적으로 예측했을 때 많은 물리학자들이 그럴 리 없다고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실험해보니 정확히 그 값이었습니다. 호일은 훗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이라면 나는 얼마나 불운한 사람인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보면 마치 누군가 아주 정밀하게 이 우주의 설정값들을 조율해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이것을 미세 조정 문제라고 부릅니다. 우주가 이렇게 생명이 존재할 수 있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것처럼 보인다는 문제. 여기서 두 방향의 사유가 선명하게 갈립니다. 하나는 다중우주 가설입니다. 우리 우주는 수없이 많은 우주들 중 하나일 뿐이다. 각각의 우주는 서로 다른 물리 상수들의 조합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생명이 존재할 수 있는 우주에 있는 것은 단순히 당연한 일이다. 왜냐하면 생명이 존재하지 않는 우주에서는 이것을 고민할 존재 자체가 없을 테니까. 이것을 인류 원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가 생명이 가능한 우주에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다른 하나는 설계자 가설입니다. 이렇게 정밀하게 조율된 우주가 단순한 우연으로 만들어질 확률은 너무나 낮다. 무언가 또는 누군가가 이 물리 상수들을 이렇게 설정했을 것이다. 이것이 신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어느 쪽이 맞을까요?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 현재의 물리학은 답하지 못합니다. 다중우주는 원리적으로 관측이 불가능합니다. 우리 우주 밖에 있는 다른 우주를 탐지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관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과학은 증명도 반증도 할 수 없습니다. 설계자 가설도 과학이 다루기 어려운 영역에 있습니다. 자연 너머의 설계자를 과학적으로 검증하거나 반증하는 것은 과학의 영역을 벗어납니다. 설계자가 있다면 그 설계자는 어디서 왔는가라는 질문이 또 되돌아오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파인만의 태도가 가장 빛을 발합니다. 파인만이 이 미세 조정 문제와 양자역학의 기묘함 앞에서 내린 결론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파인만은 뉴욕 퀸스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고장난 라디오를 분해해서 고치는 것을 즐겼습니다. 어떻게 수리하는지가 아니라 왜 이렇게 작동하는지 그 원리를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 이해에서 오는 기쁨이 그에게는 무엇보다 컸습니다. 동네에서 라디오 수리를 해주는 소년으로 유명해졌고 그 호기심이 훗날 양자전기역학이라는 이론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파인만이 물리학자로서 가장 극적으로 이 정직함을 보여준 순간이 있습니다. 1986년 1월 28일 아침 미국 우주왕복선 챌린저 호가 케이프 카네버럴에서 발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사 73초 만에 폭발했습니다. 7명의 우주인이 사망했습니다. 미국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잠깐, 레이건 대통령은 사고 원인을 조사하기 위한 대통령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파인만이 그 위원회에 참여했습니다. 위원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수많은 전문가들과 나사 관계자들이 복잡한 보고서와 통계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파인만은 매우 단순한 행동을 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있던 얼음물이 담긴 컵에 오링 조각을 집어넣었습니다. 오링은 우주왕복선의 연결 부위를 밀봉하는 고무링입니다. 잠시 후 오링을 꺼내 집어보자 탄성을 잃어 딱딱해져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챌린저호 발사 당일 새벽 기온이 영하였습니다. 오링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는 온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사 내부에서 이 위험에 대한 경고가 미리 있었음에도 발사 일정 압박 때문에 그 경고가 묵살되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파인만은 최종 보고서에 이런 소수 의견을 추가했습니다. 성공적인 기술은 현실 앞에 굴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연은 속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파인만이 물리학에서 배운 가장 근본적인 진실이었습니다. 수식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실험이 아무리 복잡해도 결국 자연이 말하는 것이 최후의 판관이다. 아무리 불편해도, 아무리 듣기 싫어도 자연이 말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것이 파인만의 본질이었습니다. 아무리 불편한 사실이라도, 아무리 일정이 촉박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듣기 싫어해도 증거가 말하는 것에 솔직해야 한다. 모른다면 모른다고 해야 한다. 위험하다면 위험하다고 해야 한다. 파인만이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 중 하나를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파인만의 과학 철학에서 경이로움이란 어떤 위치를 차지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어쩌면 어떤 분들은 과학이 세상의 신비를 빼앗는다고 생각하십니다. 노을이 아름다운 것은 그 붉은 빛의 의미를 모르기 때문인데 빛의 산란이 그 색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알아버리면 노을이 덜 아름다워지는 것 아니냐고, 무지개가 아름다운 것은 그 색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인데 빗방울 속에서의 굴절과 반사가 무지개를 만든다는 것을 알면 경이로움이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파인만은 이것이 반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름 저녁 한강에 나가 서쪽 하늘을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붉고 주황빛의 노을이 강물에 은은하게 스르륵 반사되고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 자체는 이미 완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것을 더 얹어 보십시오. 저 붉은 빛은 빛이 대기를 길게 지나면서 파장이 긴 붉은 빛만 남기 때문에 만들어집니다. 인간의 눈이 저 파장의 빛에 특별히 감동을 받도록 진화의 과정에서 선택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강물에 반사되는 빛의 물결 하나하나는 수십억 개의 광자들이 물 분자들과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광자들은 약 8분 전에 태양의 핵에서 만들어진 것들입니다. 이것을 알 때 노을이 덜 아름다워집니까? 아니면 더 아름다워집니까? 파인만이라면 더 아름다워진다고 말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색의 그라데이션이었던 것이 이제 우주의 역사와 자연의 법칙이 한순간에 모여 만들어내는 기적이 되었으니까요. 과학은 경이로움의 라이벌이 아닙니다. 과학은 경이로움을 더 깊고 더 넓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의 존재 문제와도 연결됩니다. 어떤 분들은 과학이 신의 자리를 빼앗는다고 생각하십니다. 번개가 신의 노여움이 아니라 전기적 방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그 경외감이 사라진다고 하지만 파인만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번개가 전기적 방전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구름과 대지 사이에 수억 볼트의 전압이 쌓였다가 순간적으로 방전되는 그 웅장하고 이글이글 타오르는 자연의 힘 앞에서 경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게 참 이해와 경외감은 서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가 탐구한 양자역학의 세계야말로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중 슬릿 실험에서
전자가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것을 알아도 그것이 왜 그런지는 여전히 신비로 남아 있습니다. 두 입자가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얽혀 있다는 것을 알아도 그 연결의 본질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우주의 물리 상수들이 이렇게 절묘하게 설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도 왜 이렇게 설정되어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탐구가 실패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탐구가 더 깊은 곳에 닿았다는 뜻입니다. 더 깊은 질문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파인만이 말했습니다. 나는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즐긴다. 왜냐하면 그것이 새로운 것을 발견할 가능성을 열어두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어쩌면 뭔가 아리송하고 답답한 느낌을 받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양자역학이 이렇게 기묘하다는데,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인가? 어쩌면 파인만의 대답은 이것이었습니다.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인정하면서도 지금 이 순간 살아있는 것에 경이로움을 느끼는 것, 그리고 계속 질문하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정말로. 그리고 그것이 바로 파인만이 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의 존재에 대해 파인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는 다양한 인터뷰와 강연에서 이 주제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번 같은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떤 인터뷰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신이 있다고 믿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그렇다고 신이 없다고 확신하지도 않는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모른다. 그리고 이것이 내가 가진 가장 정확한 대답이다. 잠깐, 이 대답이 처음에는 실망스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 뭔가 더 결정적인 것을 기대하셨을 테니까요. 노벨상을 받은 위대한 물리학자가 신에 대해 이것저것 아는 척이나 할 것 같지만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인만에게 이것은 용기의 표현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쪽으로든 확신을 가지는 것은 사실 쉽습니다. 신이 있다고 확신하거나 없다고 확신하거나 어느 쪽이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데는 진짜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확신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모른다고 말하면 무능하거나 소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인만은 바로 그 모름을 가장 솔직하고 가장 과학적인 대답으로 여겼습니다. 파인만은 과학과 종교의 관계에 대해서도 세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과학은 어떻게를 묻습니다. 별은 어떻게 빛나는가? 전자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생명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우주는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것이 과학이 다루는 질문들입니다. 반면에 종교와 철학은 종종 왜를 묻습니다. 왜 우주가 존재하는가? 왜 우리는 여기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들은 과학이 직접 답할 수 없는 질문들입니다. 이 두 종류의 질문은 비슷해 보이지만 본질적으로 다른 것을 향하고 있습니다. 과학이 어떻게에 대한 답을 찾아낸다고 해서 그것이 자동으로 왜에 대한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우주가 빅뱅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아도 왜 빅뱅이 일어났는지는 또 다른 질문입니다. 그래서 파인만은 과학이 종교를 대체할 수 있다는 시각도, 반대로 둘이 필연적으로 충돌한다는 시각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는 한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된 사실에 정직해야 한다는 것, 지구의 나이가 46억 년이라는 것, 생명이 진화를 통해 다양해졌다는 것, 우주가 약 138억 년 전에 시작되었다는 것, 이것들은 수많은 증거를 통해 확인된 사실입니다. 이것과 충돌하는 주장이 있다면 그 충돌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종교적 경험이나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덜 소중하다는 말은 아닙니다. 파인만 자신도 물리학의 아름다움을 보며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경이로움이 어떤 종교적 경험과 닮아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파인만이 칠판에 마지막으로 남긴 글이 있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 칼텍 연구실 칠판에 쓰여 있던 말입니다.
내가 만들 수 없는 것은 나는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물리학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진정한 이해란 그 핵심까지 닿아야 한다는 것. 표면의 이름과 공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 신의 존재라는 질문도 어쩌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 핵심에 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진짜 탐구의 출발점이 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에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이 발견한 기묘한 세계. 입자가 파동처럼 행동하고 두 입자가 수십 킬로미터 떨어져도 즉각 연결되어 있고 자연이 본질적으로 확률적이라는 것. 이것들을 알게 된 우리는 세상을 덜 신비롭게 보게 되었을까요? 파인만은 한화가 친구와 이런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친구가 말했습니다. 과학자들은 꽃을 보면서 분석하기 때문에 꽃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 꽃을 세포로, 분자로, 원자로 분해해서 생각하면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 아닌가. 파인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꽃을 보며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런데 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꽃잎의 색이 어떤 파장의 빛을 반사하는지, 그 색이 벌과 나비를 끌어들이기 위해 수백만 년의 진화 과정에서 어떻게 선택되었는지, 꽃의 세포 안에서 광합성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것을 알면 꽃이 덜 아름다운가? 내게는 오히려 더 아름답다. 과학은 경이로움을 빼앗지 않습니다. 경이로움을 더 깊게 만들 뿐입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별들이 은은하게 반짝이고 있습니다. 그 별빛 하나하나가 수십 년, 수백 년, 어떤 것은 수백만 년 전에 출발한 빛이라는 것을 알 때, 저 별들 안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핵 반응으로 수소가 헬륨으로, 헬륨이 더 무거운 원소들로 융합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그 별이 생을 다할 때 폭발하면서 탄소와 산소와 철이 우주 공간으로 스르르 흩어졌고 오랜 시간이 둥둥 흘러 그 원소들이 지구를 만들었고 그중 일부가 지금 여러분의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알 때 경이로움은 더 깊어집니다. 스멀스멀 깊어집니다. 아스라이 빛나는 밤하늘이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우리가 거기서 왔다는 이야기를 웅장하게 반짝이는 빛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것을 별에서 만들어진 원자들이 수십억 년을 돌아 결국 서로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할세이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별의 재료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경이로움은 두 배가 됩니다.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들이 있습니다. 암흑 물질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암흑 에너지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의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양자역학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하나로 묶는 통합 이론은 아직 없습니다. 왜 우주가 처음에 존재하게 되었는지는 과학이 아직 건드리지 못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신의 존재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양자물리학은 신을 증명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망스러운 사실일까요? 파인만이라면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설렙니다. 모르는 것이 있다는 것은 아직 발견할 것이 남아있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 발견의 기쁨은 어쩌면 발견 그 자체보다 더 소중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100년 전 사람들은 원자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조차 논쟁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 안에는 수십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있고 그것들은 양자역학이 없었다면 존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을 이용해 문명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100년에 무엇이 밝혀질까요? 어쩌면 의식의 본질이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주 질량의 95%를 차지하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정체가 드러날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신의 존재에 대한 논의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질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발견의 출발점은 언제나 같습니다.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 모름 앞에서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것, 증거에 솔직한 것, 잠깐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원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원자들은 수십억 년 전 어느 별 안에서 이글이글 타오르는 핵반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별이 폭발하면서 우주 공간으로 아스라이 흩어졌고, 오랜 시간이 지나 태양계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생기고 생명이 탄생하고 결국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습니다. 별에서 만들어진 원자들이 모여 별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왜 자신들이 여기에 있는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 앞에서 아직 모른다고 솔직하게 인정하면서도 계속 더 깊이 들어가려고 합니다. 칼 세이건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는 우주가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방법입니다. 우주가 자기 자신을 궁금해하는 방법,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이 호기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한 가지만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양자물리학은 신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자물리학은 우리에게 이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우주는 우리의 직관이 전혀 닿지 않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 자연은 우리의 상식을 따를 의무가 없다는 것, 그리고 그 기묘함 앞에서 모른다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오히려 진실에 더 가까워지는 길이라는 것, 확신보다 질문을 더 사랑하십시오. 이름보다 본질을 더 탐구하십시오. 그리고 호기심을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파인만이 남긴 가장 소중한 유산이고, 오늘 파인만의 길을 함께 걸어주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음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광활한 코스모스 속에서 살아있는 이 기적 같은 순간을 조금 더 깊이 음미해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파인만의 길에서는 다음에도 이 광대하고 아름다운 우주의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오늘 밤 평안한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